김수근과 서울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수근의 최초의 프로젝트는 그 워커힐 호텔 프로젝트라고 했죠. 이 워커힐 호텔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서울에 있던 그 외국인들 주로 미군이죠. 미군의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한 외화벌이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이 김수근 씨가 설계한 게 바로 이 건물을 설계하죠. 굉장히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힐탑바다 지금은 피자힐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그 우리나라 건축가한테 굉장히 쇼킹한 건축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역피라미드 형태이기도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이게 기능주의에서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에 매몰돼 있었는데 이 건축의 구조를 조형 언어로 승화시켰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이 건축의 구조를 조형 언어로 승화시키는 것을 이 불가능하다고 하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아는 거 다 알았어요. 그게 가능하든지. 이미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오스카 니마야라는 사람이 그런 굉장히 좋은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때 김수훈이라는 아까 31년생이라고 그랬죠. 이게 61년도 프로젝트니까 30살 나이에 이걸 해내는 거야. 그러면서 당시에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한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였어 라고 하는 자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더글라스 홀인데 이게 워커힐의 워커는 6.25 전쟁 때 죽은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딴 거고요. 이게 더글라스 홀은 그럼 누구 이름 딴 거겠습니까? 더글라스 맥아더의 이름을 딴 거죠. 맥카선가요? 맥아더인가? 자, 또 하나 그다음에 64년대에 당시에 60년대 70년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방공이잖아요. 방공, 전통, 경제개발 이런 것들인데 당시에 그것의 상징적인 건물인 자유센터가 이 시기에 만들어지죠. 이 자유센터의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다분히 콘크리트의 조소성을 가지고 조형적 의지를 갖다 드러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은 북한 평양과 같이 전체 도시를 갖다가 다룰 일이 없는 그 김수근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하나의 개별적인 가치 쪽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센터 지금은 이제 모습이 리노베이션 됐는데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 김수근 씨가 개입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국소멸 조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당시에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나라를 그 외침으로부터 지켜낸 순국 선열들을 동상을 만들어서 시내 주요한 곳곳에 세웠어요.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유관순 열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애국선열 조상위원회에 김수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은 김정이나 김수근이나 각기 사회 체제랑 무관하게 그 국가 만들기에 동원된 건축가의 역할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운상가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세운상가 요즘 이야기 많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운상가는 기본적으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소개도로라는 게 뭐냐면 요만큼의 폭을 갖다가 건물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서 이쪽에 화재가 나더라도 이쪽 화재가 전이 되지 않도록. 그게 이제 그 소개도로의 목적인데 여기를 텅 비어져 있던 거죠. 이것이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텅 비어져 있으니까 이게 도시 슬럼이 형성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슬럼을 어떻게 정리해서 현대 도시를 만드냐가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 김윤옥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었습니다. 근데 그 숙제에 대한 답을 낸 게 바로 김수근 씨인 거죠. 김수근 씨가 낸 답은 기본적으로 요게 인공 데크를 만들어서 저층부는 자동차가 다니게 하고 상층부는 쇼핑몰을 만들고 그 최상층 부분은 여기는 아파트를 만든다. 그래서 이 건축의 도시를 담겠다 하는 것이 세운상가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도시 서울이 남북 동서반영으로 발달돼 있었는데 남북 방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이러한 세운상가 프로젝트가 이쪽으로 해서 서울의 전체를 갖다가 새롭게
재편하겠다. 세운상가 이것이 김수근의 프로젝트였었어요. 이걸 보시면 서울에 이게 전체 항공사진 63년 모습인데 주로 동서방향으로 도시가 크게 큰 축이 발달하고 남북 방향 이런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소개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에 슬럼화된 이 부분에 들어서는 게 세운상가가 되는 거죠. 이게 당시에 세운상가 프로젝트를 할 때 세운상가 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전체를 재개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 부분 저층, 요 아래층 요 부분은 주차와 자동차, 위는 쇼핑, 여기는 아파트였던 거죠. 이건 당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운상가를 통해서 서울의 도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그런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세운상가의 그런 그 세운상가를 이야기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근대주의자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모더니즘과 김수근의 건축적 모더니즘의 결합이 세운상가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운상가 당시에 어떤 근대 국가의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남북 분단의 냉전 체제에서 잊혀진 프로젝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 잊혀진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들. 이거 좀 영어가 섞여서 죄송한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서울 최초의 슈퍼마켓이 들어가 있었고, 빌딩 속 교회, 지금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빌딩 속 학교, 골프 클럽, 피트니스 클럽 이런 것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당시 국민소득이 200불 정도밖에 안 되던 시절에 이런 거대한 메가 스트럭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기능들은 지금 1990년대나 가능할 듯한 건데 이것이 60년대 말 세운상가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70년대에 나타났다. 그 내용도 이건 이제 이렇게 현대적인 쇼핑 센터의 모습. 이게 이제 그 헬스클럽 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보면 1970년대 기사잖아요. 살 빼려고. 이건 이 당시에 살 빼려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제 모습이 굉장히 보기 흉하시겠지만은 이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배가 나오면 인격이라고 그러고 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빌딩 속 교회. 이게 당시에 이제 70년에 이제 세운상가에서 나타난 새로운 풍속도, 뉴 트렌드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였어요. 옥상 정원의 모습. 이 당시 옥상 정원은 시멘트의 같은 동심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까 꼬브리브제가 보여줬던 빛나는 도시처럼 지상은 그린으로 하고 옥상을 제2의 대지로 해서 이거 그런 개념이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게 시멘트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치환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사우나의 모습, 살을 빼는. 이거 재밌죠? 사모님, 유한, 개마담, 여대생, 밤아가씨. 그렇죠? 네. 이거 실내 골프장.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진짜 오늘날 도곡동 타워 팰리스에 해당되는 게 70년에 세운상가였겠구나라고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상황인 겁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에다가 이제 학교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학교는 이제 교육법 때문에 이제 못 짓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프로젝트,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하고 새로운 도시인의 삶을 바꾸는 이런 프로젝트가 정부가 주도는 하지만 정부가 돈을 안 쓰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김수근 씨가 1층은 그라운드 레벨은 자동차 주차장과 도로로 만들고 3, 4층은 쇼핑몰로 만들고 위에 아파트를 만들자고 했을 때 이게 정부한테 통한 것은 정부는 돈을 한 푼도 안 들여도 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예,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하면 된다라는 것을 김수근 씨는 알았던 거예요. 그 안에 김수근 씨가 그 전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외국의 예를 이미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거죠. 근데 당시에 서울시의 고민은 아마 소개공지대의 슬럼을 정비할 줄 몰랐을 리는 없어요. 알았어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돈이 없었던 거거든요. 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를 지으려면 공사를 하려면 근데 돈 없이 하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김수근 씨가. 근데 그것이 만들어낸 전체 그림이
굉장히 근사한 미래 도시의 모습을 김수훈 씨가 제시해 준 거죠. 그 실제로 돈 없이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단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70년대 그 현대 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그 아이콘이 세 개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물론. 하나가 뭐냐면은 세운상가, 또 하나는 이 고가도로, 또 하나는 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입니다. 어디겠어요? 3.1 빌딩입니다. 3.1 빌딩에서 찍으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지금은 이게 70년대 모습과 지금의 모습인데 요거 한두 개 높은 빌딩 들어선 거 빼놓고 여기 주변 모습이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70년대 초에 여기에 굉장히 잘 나가던 상가가 이 주변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왜 몰라 그랬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들죠. 그 의문점이 요건 이제 김수근은 없고요. 박정희 대통령과 김현옥 시장의 모습만 뭐 이게 오프닝 때의 모습입니다. 그 배경에 이게 있습니다. 1.11 사태가. 1.11 사태는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에요. 이것은 1.11 사태는 6.25 전쟁이 끝난 지 15년밖에 안 된 서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경제 성장, 경제 개발에 올인하던 사람들한테 전쟁의 상처를 깨우치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전쟁이 났을 때 서울 인구는 약 100에서 한 150만 명 안팎이에요. 근데 68년대에 이 1.12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서울 인구는 인구 400만을 돌파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북에 6.25 전쟁 당시보다 3배에 가까운 인원이 있는 도시를 가지고 북한과 대치하는 것이 서울 시민들도 불안하고 위정자도 불안한. 그래서 부랴부랴 뭘 하냐면 강남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 개발을 해서 없는 정부 돈의 강남 개발을 가속하다 보니까 민간 자본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고 그래서 강북 개발을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학교를 1.2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기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강남 8학군도 생기는 겁니다. 이 냉전 체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 변화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왔는데 예비군을 또 받아야 되는. 근데 국민교육헌장 어렸을 때 외우신 분들 있으신가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요즘은 안 해오죠. 예. 주민등록 제도를 변경한 왜 간첩을 잡기 위해서. 네, 도시 변화는 서울 요새화 계획이 실시되고 북악스카이에 만들어지고 한강 연안 개발 계획과 여의도 개발 계획이 실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남을 건너가려면요. 아까 제가 서울을 이야기할 때 한강으로서 심리가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한강은 매번 범람을 하는데 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도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가려면 범람하는 한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강남 개발 못해요. 그래서 한강 연안 개발 계획과 여의도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이 그림도 김수근 씨가 있었던 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만듭니다. 이게 이제 김수근 씨의 거의 기술개발공사의 거의 마지막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서울 한강이 굉장히 한가하죠. 외국 다니시면은 한강 정도의 규모의 강이 되면은 굉장히 바쁩니다. 큰 배도 왔다 갔다 하고 물류가 있고. 한강이 그러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강하고가 DMZ 라인에 걸려 있어서 배가 못 다니는 겁니다. 냉전 체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 한강은 민족의 젖줄이었거든요. 바로 냉전 체제 때문에 DMZ 때문에 배가 못 다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강이라 기적이라 할 때 한강은 냉정하게 말하면 한강은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냐? 그건 라인강의 기적에 따라서 그 표현을 따온 겁니다. 배가 안 다니기 때문에 물 얘기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던 시절에 냉전 체제가 피크를 이루던 시절에 한강 연안 개발 계획이 있으니 어떤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요 댐이 있죠. 한강 하구가 상류에 한강을 호수화 계획을 만드는. 그래서 주변을 갖다가 호수화를 만드는 게 물을 조정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한강 연안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이 서해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운하를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요거예요. 이게 굴포천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서해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계획. 근데 이제 이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다 말다 했는데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강남을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여의도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여의도 개발 계획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근사한 그림으로 만들어지는데 여전히 당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지 못하고요. 이제 지금 같은 여의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여의도 개발 계획이 그 우리나라 도시, 서울의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그전에는 4대 문안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몰려 있었는데 여의도 개발 계획과 강남을 하면서 이제 입법부를 여의도로, 사법부를 강남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단핵 도시에서 이제 다핵 도시로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남북 대화가 되면 이후락 시에요.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남과 북이 남북 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후락 씨가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남과 북의 경제력이 좀 비슷해지면서 이제 한번 서로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양 갔을 때 이런 것을 보고 옵니다. 인민 문화 공전을.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게 경제 개발에 올인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 문화 시설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북 대화 시작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서울의 거의 유일한 그 문화 시설이었던 시민회관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화재로 불타버립니다. 화재로 불타버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된 문화 시설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그게 이 세종문화회관이에요. 당시 이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짓느냐 굉장히 중요했는데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걸 이렇게 기와지붕으로 씌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건축가가 기와지붕을 씌우는 것은 북한 따라하기밖에 안 되니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뭐냐? 그렇다고 한국적인 것을 갖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 전통 건축을 현대화하자. 그러니까 현대화해서 만든 게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 당시에 북한보다 전통 건축을 현대 건축 받아들인 건 늦지만 이게 생각을 달리해서 전통 건축 현대화를 70년대 후반에 했는데 북한에서는 전통 건축 현대화하는 게 80년대에나 나타나요. 그전에는 그대로 그렇게 복사하는 것이 60, 70년대 주류를 북한에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늦게 시작했지만 어떤 건축가의 아이디어로 오히려 그 다음 단계는 더 먼저 가는 이렇게 시간이 서로 이렇게 엉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당시에 시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통 건축을 이게 문화시설에 도입되는 이거는 도서관이고 이거는 당시 박물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평양에 그러면서 80년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양의 큰 도시계의 큰 틀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에 주체사 상탁과 이쪽에 인민대학식당의 이 새로운 축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인민대학식당에서 맞은편에 주체사 상탁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건너편 이게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존의 대동강 물과 평양의 도시축은 작동하고 기능하는 도시축은 대동강 축이 여전히 유효한데 1982년에 김일성 70회 생일을 맞이해서 김정일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그게 인민대학식당과 주체사상탑이에요. 이걸 여기에 양쪽을 만들면서 평양의 경관축이 상징적인 축이 바뀌게 됩니다. 자연의 축은 이 방향을 이루고 상징 축은 동서 방향을 이루는 새로운 경관축이 만들어지게. 이건 만수대 의사당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모습, 이 만수대 의사당이나 이러한 모습들은 북한이 80년대 들어서 이 전통 건축을 복고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카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현대화하는 것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이 전통 건축의 목구조 형식 갖다가 드러내는 방식이 이게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팔각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사지문하는 대신에 이것을 추상적으로 점점에 이어서 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이 오게 되면 이런 건축물로 나타나요. 근데 이런 건축물들은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축이 현대적인 감각을 나타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굉장히 추상화됩니다. 추상화되면 어떤 문제가 일으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과 소통을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만경대 학생 소년 공전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래서 설명하냐면은 이 건물의 평면이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양쪽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품에 안는 듯한 모습.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현대적인 감각을 쫓아가고는 싶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대중과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매번 그런 설명하다 보니까 이 건축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 모습들이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자, 또 하나는 이 모습도 그렇고요. 이 모습도 그렇고 이 모습도 그런데 다 현대 건축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사실 현대 건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매스의 구성이, 볼륨의 구성이 또는 인면의 구성이 비대칭적인 겁니다. 근데 북한의 현대 건축 전부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좌우대칭이에요. 현대 건축에도 불과하고 이건 뭐냐면 이 정면성과 좌우대칭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건축은 이거는 사실은 고전주의적 건축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재료와 표피의 감각은 현대적인 것을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건물을 구성하는 논리는 좌우대칭이고 정면성이 강조되고 중앙이 강조되는 고전주의적 수법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평양의 경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아파트가 경관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70년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희가 만들어 놓은 평양의 모습은 평양 보고 총계획에 대한 큰 틀, 그다음에 유럽의 그 신고전 주의 건축 양식을 버리고 배격하고 그다음에 그 전통 건축을 주로 하는 민족 건축 형식을 도입한 게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정희의 역할은 이제 70년대를 넘어오면서 끝납니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건축가 이형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평양의 재개발 사업을 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평양의 재개발 사업이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서울도 1972년이 되면 서울도 재개발 사업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경쟁 구도인지 아니면 전후복구 시기에 급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때가 되면 다 노후가 되는 이게 조금 불명확하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평양은 사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가로 전체를 한꺼번에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만드는 거리 풍경이 좌우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서울의 재개발 사업은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별로 각기 다른 시차를 가지고 지어져서 이 가로의 인면이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조화와 혼란이고 그렇죠? 이게 이제 체제 차이가 만들어내는 도시의 풍경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50년대의 유럽풍의 페리메터 블록과 70년대의 그 북한식의 도시 개발이 서로 혼재된 풍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1970년대 초에 재개발 사업이 일어난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의 성과 80년대 초중반의 서울의 풍경입니다. 이 모습은 80년대 88 올림픽 직후의 테헤란로의 풍경이고요. 이 모습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창광거리 모습이에요. 좀 다르죠. 풍경들이 일시에 되는 것과 이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건축가 김수근입니다. 자신이 설계한 그 잠실 종합운동장을 배경으로 근사합니까?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장면을 김수근 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 모습은 운동장인데 노동자들의 모습이죠. 이 두 장면을 보시면 88년도에 서울 올림픽
있을 때 이 서울 올림픽을 겨냥해서 북한이 유치한 세계 대회가 89년도의 세계 청년 축전입니다. 이것이 잠실 주경기장을 김수근 씨가 설계한 이 장면과 우리 전시에도 있어요. 이 장면은 여기는 건축가가 없고 노동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이 이 두 개의 건물에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 이게 그 사회 체제의 차이를 굉장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건축가의 스타 시스템이나 이런 것. 그런데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의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그래서 건축가의 모습이 그려진 건물과 그려진 사진은 없지만 노동자가 일하는 모습이 그려진 건물은 사진은 있는 거예요. 그림은. 서울의 잠실 종합운동장의 컴플렉스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비해서 편향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고요. 아까 능라도 경기장이 이런 모습 완공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세계적인 운동 경기를 하려면 합숙소가 필요하잖아요, 선수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88의 올림픽 선수촌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것이 북한에서는 광복거리의 모습입니다. 이 광복거리가 80년대에 개발된 가장 대규모의 주거단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 가로의 폭이 얼마일까요? 100m입니다. 굉장하죠. 서울에서 세종대로가 100m인가 그럴 겁니다. 이 70년대 이후에 체제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이 체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7, 80년대의 남과 북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김수근과 김정희의 행보가 뭐 본의 아니게 또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김수근 씨는 아까 보여드렸던 워커힐 프로젝트에서부터 자유센터, 그 다음에 세운상가, 여의도 개발 프로젝트는 한국 종합기술개발공사에 있을 때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게 71년도에 김수근 씨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를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국가 프로젝트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면 지금은 그 공간에서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에 돌아가시죠. 암으로. 근데 김정희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70년대 초 정도에 그 좌천을 당해서 평안남도 도시설계사업소 안주 설계사업소로 좌천이 됩니다. 좌천이 돼서 75년도에 죽게 되는데요. 죽었을 때 혁명 열사릉에 묻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죽습니다. 이게 좌천된 다음에 죽었기 때문에 혁명 열사릉에 못 묻힐 것 같은데 안주에서 아마 화력발전소 현장이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공사 감독을 나갔다가 거기에 공장의 굴뚝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굴뚝에 노동자들이 다치는 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하라고 하는 와중에 자기가 거기서 깔려 죽어요. 자기가 먼저 피하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과 함께 과거의 업적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이 사람이 혁명 열사릉에 묻히고 최종 이 사람의 묘비에 적혀 있는 지위는 내각 도시설계 지도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김수근 씨가 죽을 때쯤에 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김정희를 해서 만들어진 영화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김수근의 프로젝트죠. 이제 김수근의 프로젝트 아까 보셨던 그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개인화된 프로젝트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경동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앞에 대규모 노출 콘크리트나 그런 것보다는 벽돌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건축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게 여러분들 저렇게 전시를 보시게 되는 아르코 미술관, 문예회관 미술관의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제가 여기 좀 빠졌다. 전면 사진이 저기 했는데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김수근 씨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샘터 사옥인데요. 샘터 아까 세운상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건축의 도시를 담아서 도시를 개조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라고 대규모 큰 프로젝트, 굉장히 제스처가 큰 것에 비해서 이 샘터 사옥 같은 경우 아주 작은 건물인데 이 안에 도시와 길을 갖다가 안에 끌어들여서 작은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담으려고 했고 이러한 것들이 가로의 풍경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샘터 사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편향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김정희가 살아있을 때
그다음에 사실은 김정희는 김일성의 건축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이형이라는 또 다른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고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하에서 평양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그 프로젝트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건데 이게 만수대 지구 아파트인데요. 이 어떻습니까? 규모도 굉장히 크고 디자인도 비교적 세련돼 보여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대단히 우려할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어지는 땅이 어디냐면요. 이 부분에 지어지는데 이게 김일성 광장이에요. 김일성 광장 인민대학당이고 여기에 만수대 이 의사당이 있고 여기에 학생소년궁전이 있고 그런 것들인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이 동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능선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없어졌네. 능선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서 이 역사 도시의 풍경을 완벽하게 바꿔놓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김일성, 김정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역사적인 도시의 이렇게 큰 틀을 지세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았는데 이런 대규모 더구나 이 주변 역사적인 장소 바로 뒤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별로 안 나와요. 답은 지금 현재의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그 한계를 건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잉 제스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체제가 좀 더 안정적이었다면 이런 무리한 요수를 두지 않지 않았을까? 이걸 보시면 이 풍경이죠. 기존에 이런 역사적인 장소 옆에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라는 게 지금 서울로 치면은 종묘 앞에 어마어마한 대규모 프로젝트 하려다가 시민들의 그 반대와 전문가 반대 받쳐서 이게 재개발 사업이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 때문에 그런 거 안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걸 제어할 곳이 없는 거죠. 이게 북한의 사회 체제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베니스에서의 사진인데요. 요건 이제 요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1980년에 김수근 씨가 아시아 UIA 아시아 지부 회의가 있었을 때 거기에 북한도 북한의 건축가들도 오고 남한의 건축가들도 왔었는데 아마 전시회 보신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당시에 김수근 씨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분단돼 있지만 이 순간만은 문화적으로 통일합시다라고 하면서 아리랑 노래를 불렀다고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북한 건축가들과 한국 건축가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른 장면이고 이분이 김수근 씨 지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어떤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베니스에서 이게 오프닝하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